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십니다. 네. 댓글은 안 좋아요, 그래도. 뉴스공장 외에도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시고, 여기저기 많은 어록을 남기고 계신 하태경 최고위원 바른정당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자, 바른정당 요새 난리예요? 연속으로. 줄초상. 마음이 심란합니다. 사실은 거슬러 올라보면 그때는 뭐 그런 낌새가 있었던 건 아닌데, 황영철 의원도 사실은 통합에, 지금 통합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할 뿐이죠. 예. 그리고, 뭐, 이혜훈 의원은 대표적인.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혜훈, 이제 다시 짚어볼까요? 이혜훈 의원 대표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고 나서, 세간에서는, 유승민 비대위 체제로 가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언론도 보도했고, 본인도 생각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김무성 전 대표가 막아섰죠. 예. 예, 강경하게 막아섰죠. 아주 강경하게. 좀 이상할 정도로 강경하게. 그러면서 유승민 사당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예, 이유로 명분을 내세워서 막아섰어요. 그래서 통합파하고 이 자강파가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다가 중간에 툭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양축이 부딪혀서 크게 파열음이 나면 안 되니까 남경필 도지사 같은, 예, 좀 유화적이고, 근데 그분도 자강파잖아요. 그렇죠. 우리 당을 지켜주는 분이죠. 예. 가장 먼저 탈당했었고 가장 대표적인 초기의 자강파인 분인데, 그럼 이제 남경필 도지사로 그런 체제로 가려나 하는 전망이 하루 이틀 있자마자, 남경필 도지사의 아들 마약 문제가 팡 터졌죠. 이게 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우연일 수 있는데. 근데, 예. 뭐, 필연 우연을 떠나서, 지금 뭐, 우리 당 심각한 위기고, 예. 소위 자강파. 신보수파. 자강파 중에 이제, 어디 이제 그 이름 걸고 발언하면 언론이 받아주는 자강파는 최고위원 하태경 한 사람 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다음 하태경이냐 지금? 그렇죠? 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은 하태경 유승민이다 뭐 이런 댓글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실토하시죠 뭐.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딱히 하자가 없으신가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남지사도 다시 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힘을 좀 보태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혜원 대표도 빨리 수렁해서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이 우연이 하필이면 이 자강파의 대표적인 인사들한테만 연속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당 내부적으로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찜찜하다, 이상하다 이런 분위기는 없어요? 이혜원 대표 때 조금 있었죠. 이혜원 대표 때 옥시라는 분이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증언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최순실이 배후에 있을 수 있나? 최순실이 아니어도 사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간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음모 정치하는 분들 친박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봐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쭉 있었죠. 선수들이 좀 있었죠. 그거 가지고 협박해서 여태까지 정치생명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의심은 해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증거가 나오면 증거 나오기는 어렵겠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른정당이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파가 이제 탄핵 들어가기 직전에 그 전주에 생각해 보시면 전 기억이 생생한데 의원들 몇몇을 만나서 몇몇이라고 하지만 규모는 상당했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뭐 30명 규모 정도 사람들 이렇게 확실하게 탈당할 파들을 제외하고는 만나가지고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협박조에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래서
당시 탈당파들이 흔들렸던 적이 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있었던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반박할 수 있는 것은 김무성 대표 약점론이 많았어요. 약점을 많이 잡혀가지고 48시간 안에 입장을 바꾼다. 쓴소리함 했다가 다시 미안하다 그러고. 근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당시에는 탈당을 주도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후발주자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김무성 대표 약점 잡혀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불식했죠. 본인이 주도했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잡혀 있으면 자신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더 많다고 생각해서 던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제가 한 두세 분한테 제보를 직접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압박한다고 불러가지고 따로 당신이 이렇게 이런 하자들 본인만 알고 있었던 본인만의 어떤 뭐 가족사가 됐든 뭐가 됐건 그런 문제 거론하면서 이제 이 탄핵 찬성표 던지지 말라고 하는 압박. 예. 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제 말의 요지는 그분들이 자유한국당에 아직도 계신데 그런 세력이 압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청와대한테서 전화도 여러 번 받고 당 지도부 친박 지도부 있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조용히 좀 있어라 뭐 이런 거요? 예, 그렇죠. 가보지 마라.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약점이 있었다면 이런 걸 눈치를 줬을 수도 있었겠죠. 진짜 약점이 없어요? 지금까지 협박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의원님. 내가 약점 잡힐 게 뭐가 있을까? 네, 쭉 그 스크리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를 걸 거는 나를 보낼 정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낼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 선언을 일찍 한 것도 아예 나가버리자요 대표로. 그러니까 이제 출마 선언을 일찍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아주 원칙적으로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걱정하지 마라. 하태는 물러서지 않는다. 자강파 살아있다. 물러서지 않는다. 일당백이다. 사실 우리 개개인 의원들의 역량은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한 사람 대표만 잘 세워도 이런 위기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신 거고 그러면서 유승민 대표도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건 왜냐하면 이제 최고위원회 구성인데 최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자강파가 압도를 해야 우리가 좀 더 빨리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고 지지율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4명 선출을 합니다. 4명을 다 싹쓸이 하면 제일 좋고요. 지난번엔 사실 자강파가 3대 1이었습니다. 한 분이 통합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3대 1 정도 되더라도 더 압도적인 비율로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유승민 선배가 같이 나와서 러닝메이트로 나와서 전국적으로 호소하고 다녀야 된다. 그 과정이 또 우리 당 지지를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비례 체제는 건너뛰고 바로 전당대회로 가는 겁니까? 우리 내부 논란이 좀 있었죠.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치적 타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대위로 가더라도 다수는 이제 선거 때까지 지방선거 때까지 비대위로 쭉 가자는 의견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그렇지.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빨리 하는 게 안정화될 수 있다. 비대위 돼가지고 또 우리 치고받고 싸우면 지지율만 떨어지고. 전당대회는 언제 합니까 그래서 11월 지금 이제 선관위 이달 중에 구성을 하고 11월 13일 날 이제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2달 가까이 남았네요. 그러면 지금 소위 자강파의 플랜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 자체를 자강파로 채우자. 석권하자. 근데 자강파로 분류된 의원님이 또 얼마나 계십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지도부 중에서는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은 저랑 뜻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요. 그리고 지상욱 의원. 지상욱 의원은 사실 저에 비해 색깔이 훨씬 더 강경 보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강파고 우리 지상욱 의원은 지난번에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제 스스로 가족사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 저는 꼭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김세현 의원도 근데 김세현 의원은 지금도 당연직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좀 고민이 될 겁니다. 반면에 통합파를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는 나옵니까? 저는 당당하게 나오셔서 네. 본인이 왜 통합을 주장하는지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심판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면 논리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주장을 합니까? 안보론이에요. 안보론. 그러니까 안보가 문재인 정권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까지 간다. 예. 그래서 정말 구국의 심정으로 보수가 단결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뭐 이런 논리예요. 이제 본인은 뭐 그걸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하는데 저는 물론 그런 상황이 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안보가 너무 위태롭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합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친박이 문재인 정권이 친박보다 더 무능하게 국민들이 판단하는 시점이 온다고 이런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할 때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그 재산 관련해가지고도 당의 재산이 다 이거 군사정권 시절에 물려받은 거라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비난을 쏟아부었잖아요. 하나도 안 변했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게 재밌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재밌죠.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이제 정치적으로 자꾸 계속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뒷담화를 안 깝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제 기준으로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분 앞에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는 연기력이 출중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탈당해서 나온 거는 본인이 탈당해서 나온 거는 반기문 꽃가마 태우려고 한 거죠. 네, 꽃가마 태우려고 한 건데 그건 이제 뭐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그 보수 이념은 다르지 않다. 친박이 있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를 주장하시는 거는 솔직한 거죠. 솔직한 거고. 솔직한 거로 보여지는 그 뒤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포장하는 능력은 정치적 능력이죠. 그래서 뭐 우리 당이 깨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해요. 하기 때문에. 깨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전체를 이끌고 가야죠. 그 정도 무게 정치인이면. 근데 제가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요구하는 거는 본인이 전체를 이끌고 갈 정도의 그 능력이 안 된다면 그냥 우리한테 따라와라. 본인도 그런 생각해요. 정치 미련이 없다고. 미련이 없는데 맨날 통합하자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도할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따라오라는 거죠.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고 중간에 교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상합니다, 저는. 매우 이상하고, 납득이 잘 안 가는 이유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남경필 도지사의, 아들 마약 사건을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게, 요 사건은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마약 사건을 김무성 대표에게 떠올리게 하겠구나. 아무래도 연상작용이 있겠죠.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몸조심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을까. 김무성 대표가 오버하는지 제가 잘 감시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배치를 위한 방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긁어 부스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다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결과가, 그러니까 NCND라든지 정면에서 놓으라고 하는 걸 예상을 못 했을까? 참 바보 같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양반들이 반미투쟁하는 걸 보이거든요. 미국이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거고. 반미투쟁을 안 하죠. 가서 한국에서 대정부 투쟁을 합니다. 배치하라고. 근데 진짜 주인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오고. 거기서 또 강경한 대미 투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내놓으라고? 근데 거기서 자기 발목 잡은 게 NPT 탈퇴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미국이 안 들어주니까 더 강한. 근데 NPT 탈퇴하고 뭐 독자 핵 개발 들어가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건 미군 철수 투쟁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국 경제도 망하죠. 그리고. 그렇죠. 경제도 북한처럼 가자고 하는 것이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잠시 플루토늄 약간 했다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미국한테. 그렇죠. 이미 박정희 때도 그때 한번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NPT를 진짜로 탈퇴하면
북한과 유사한 경제 제재를 당하면서 한국 경제는 망하겠죠. 그러니까 극우가 얼마나 위험한지 극우 인정한 거예요,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뭐 제가 홍준표 대표 계속 극우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뭐 스스로 자꾸 뭐 인정을 해주니까 뭐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른정당도 근데 전술핵 재배치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가 있죠. 우리 네. 이제 내부에는 파가 나눠져 있는데 네. 그냥 NCND로 하자. 네. 찬반 입장을 밝히지 말자. 그리고 네. 저처럼 아니 잠수함에서 30분이면 핵 쏘는데 그러니까요. 왜 굳이 우리 땅에 핵을 갖다 놓냐. 예. 동해에서 쏘나 그렇죠. 예. 강릉에서 쏘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중 투하탄밖에 없어요 지금 전술핵 무기가. 맞습니다. 미사일 탑재탄도 없고 네. 단중거리 핵 다 없앴거든요. 다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잠수함에서 바로 쏠 수 있고 감에서 바로 날아가는데. 그게 더 빨라요 게다가. 맞습니다. 훨씬 빠릅니다. 예. 굳이 우리 창고에 그걸 남겨두고 벌벌 떨 필요가 뭐가 있느냐. 게다가 우리 창고에 있다고는 심리적 안정감도 사실은 허구인 게 버튼도 우리가 누를 수가 없어요. 미국이 통제하는 건 똑같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뭐하러 이 창고에 들어놓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일한 허용성은 중국을 압박하는 용이었는데 네. 뭐 이미 미국이 안 된다고 답변한 이 상황에 그걸 뭐 전술핵 계속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목적은 저는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북핵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실제 있으니까요. 그 공포에 편승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도 안 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핵 탑재 잠수함 상시 배치를 주장을 하는 게 그나마 국민들 불안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겠냐. 미국도 뭐 그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핵 개발까지 나간 건 진짜 많이 나간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점이 드러날 타이밍이긴 한데, 남경필 이혜원 대표 이어서 남경필 도지사 빵 터져서, 남경필 도지사의 이 건이 바른정당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고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거죠. 우리 지지자들이 이 당을 지켜야겠다 하는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부작용은 약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불안해하겠구나. 근데 이제 뭐 글쎄요. 아무튼 저는 김무성 대표가 아주 오래된 정치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휘둘 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봅니다. 다들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남을 길이 무엇인가 좌표를 만들어 놓고 그 좌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의원이 각자의 기법이 있는데 김무성 의원은 솔직한 것처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진짜 속내를 감춰놓는 경우가 그 정도로 노예하고 사실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물론 뭐 정치력이죠 그것도. 네. 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일주일 전에 잠깐 얘기하다 말했지만 12명만 탈당해서 가거나 예. 12명만 자유한국당에 그 투표하고 일치되게 투표하거나 예. 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12척만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국당 국회 보이콧할 때 예. 같은 목소리를 낸 분이 한 4-5분 있었어요. 그분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주목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둘 다 가능성, 그러니까 둘 다 추진하는 투트랙을 추진하지 않을까. 자, 홍준표 대표는 꼭 당대당으로 통합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이미 흡수하겠다. 흡수라고 표현하지. 네, 그렇죠. 큰 집이라고 표현하고 흡수라는 얘기는 통째 당이 다 가면 당대당인 것이고 흡수라는 건 그중에 이렇게 쭉 빨아들여서 몇 명. 그렇죠. 몇 명만 데리고 가겠다.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면 사실 성공이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교섭제가 안 되니까. 예, 의원님들 중에 명분 없이 복당하실 분이 있겠느냐. 하지만 그게 한 10명 정도 되면 달라지죠, 이야기가. 10명이 때로, 지난번 13명이. 예. 그럼 10명이 때로 하면 그중 한두 분이 제2의 제2의 장 되겠죠. 근데 그래도 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10명이 같이 움직이려면. 그러면 북핵 위기를 내세우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김무성 대표 논리인데 지금까지는 친박 8적 플러스 알파를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가 들어갈 명분은 8적 가지고도 안 되고 거기다가 2-3명 더 보태야 된다. 근데 지금 뭐 서청원 최경환 출당시키는 것도 어려워하는 당이기 때문에 그 명분은 못 챙겨주고
그럼 외생적 변수가 생길 거다 하는데 그건 너무 막연하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생적 변수를 기다려서 그때. 그래서 아마 명분을 못 찾아서 쉽게 탈당을 못 할 거다. 저는.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북한이 지금 이 실험을 멈추지는 않을 것 같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미사일 더 쏠 겁니다. 미사일 더 쏠 수도 있고 그러면 북핵 실험을 한 번 더 하다든가 아니면 ICBM급을 좀 더 장거리를 쏜다든가 그럴 때 막 확 들고 일어나는 거죠. 확 들고 일어나면서 문재인 정부 무능을 보라면서 우리 이 안보 국면을 이렇게 흩어져서 보수가 대응할 수 없다. 다 같이 합치자. 뭐 이런 명분 막 만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있죠. 근데 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고 특히 우리 의원들도 그때 보이콧 의청할 때 보면 네. 다수가 합리적이에요. 그분들은 아직 약점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보이콧도 말도 안 된다 해서 그걸 그냥 무산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명분을 들고 나오면 당 내부에서 제어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까? 예,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불안해하고 있긴 하죠. 당에서. 근데 어쨌든 뭐 최대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른정당이 네. 자강론으로 질주하려면 결국 하태경 의원이 또 대표가 돼야 되네요. 뭐 보시였지 않습니까? 뭐 저 물불 안 가리고 싸우고 있고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방송에 나왔다가 이렇게 잘 되시고 이렇게 한꺼번에 추락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코스가 몇 번 검증됐습니다. 네. 요거 한 가지만 더 좀. 예. 요즘 블랙리스트 한참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보수정당에서 뭐라고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 정말 저는 사실 뭐 MB정부 때 국회의원도 안 했고 관계가 없지만 정말 죄송하고 보수가 반성해야 될 일이고 그 연예인 분들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사과하고 싶어요.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 원칙적인 보수는 블랙리스트 안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건 뭐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없었을까요? 과연? 국정원에서. 예. 국정원에서 만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국정원 댓글 때문에 푸닥거리를 한번 했고. 예. 이제 국감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바로 내려갔던 거라고 보이고. 국정원에서 했으면 청와대에서 안 했겠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못했으니까 김기춘 실장이 본인의 또 나름의 우국 충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장악해서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걸 국정원한테 실행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네, 국정원에서도 이 원장 되는 분이 그런 나름대로 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아니었죠. 마지막에 원장하신 분. 아니 그러면은 국정원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령을 거부했다는 겁니까? 아니 명령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왜냐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명령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댓글 문제로 이미 홍역을 치렀는데 네. 그것 때문에 내부에 상당히 경계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게 했겠죠. 국회가 감시하고 하기 때문에 네. 댓글 리스트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중 플레이를 하라.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같이 하라. 그 정도 저는 간이 컸을까 싶어요. 그건 약간 국정원을 너무 진짜 흥신소 수준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국정원 정도라면 들키지 않고도. 근데 국정원 내부에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이 항상 있고 예. 그래서 항상 터져 나왔어요. 네.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잘 알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행착오를 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더 안 들키도록 했겠죠. 그게 어렵습니다. 상의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내부에 회의를 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내기 한번 하죠. 예.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댓글 공작 혹은 블랙리스트가 뭔가 문건이 나오거나 하면 의원님이 염색을 하세요. 빨간색으로. 잠깐만. 박근혜 정부와의 추가 댓글 공작? 예, 추가 댓글 공작 혹은 블랙리스트 국정원이 관련된.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빨간 걸로. 제가 빨간색. 지정하는 색깔 노란색이나 빨간. 오케이, 지정해 주세요. 예. 제가 지면 의원님이 위원님이 지정하는 색깔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